여기서 몰래 보는 것보단 구독을 누르고 편히 보시오. 좋아요, 알람, 댓글까지 해준다면 고맙겠소. 아직도 구독 안 누르다니 빨리 누르시오. 빨리 구독하세요. 하남성의 고아. 하남성 외곽은 지옥도 그 자체였다. 불과 사흘 전 정파 무림맹과 마교의 무리와 전투 중에 벌인 결전의 여파는 마을 전체를 잿더미와 핏물로 만들어 놓았다. 10세의 독고행은 무너진 흙벽 아래 짐승처럼 웅크린 채 숨쉬고 있었다. 그의 몸은 작고 앙상했으며 허기와 공포가 피부를 찢는 듯한 고통을 주었다. 독고행은 고아였다. 부모의 얼굴도 이름도 모른 채 태어났고 하남성의 외곽을 떠도는 잡초처럼 자라났다. 평생을 굶주림과 추위와 싸워왔지만 최근의 전쟁은 생존의 수준을 넘어섰다. 그는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훔치며 손을 뻗어 바닥에 뒹굴던 썩은 쥐덫을 만졌다. 그 안에는 어젯밤 잡아놓은 쥐의 뼈와 털이 남아 있었다. 그것조차 독고행에게는 생명의 양식이었다. 독고행은 뼈까지 씹어 삼키며 썩은 물 냄새가 나는 빗물을 받아 마셨다. 물을 마시는 동안에도 그의 눈은 쉴 새 없이 주변을 살폈다. 무너진 건물 잔해 속에서 짐승의 울음소리가 아닌 사람의 신음소리라도 들릴까봐. 그 신음소리가 희망이 아니라 또 다른 공포의 시작임을 너무나 잘 알았기에 전쟁의 열기가 식은 지 사흘이 지났지만 아직도 약탈자들은 득실거렸다. 정파와 마교의 싸움이 끝난 자리는 힘이 곧 법이었다. 독고행은 본능적으로 알았다. 이 지옥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은 투명해지는 것, 그리고 채우는 것뿐이었다. 굶주림은 독고행의 온몸을 갉아먹었다. 무공은커녕 제대로 된 음식조차 먹지 못했으니 기력을 논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10세 아이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강렬한 생명력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어린 독고행이 평생을 걸고 채워야 할 야심이었다. 그는 바닥을 기어다니며 전쟁의 잔해 속에서 버려진 무기 조각, 흙에 묻힌 식량 찌꺼기 등을 찾았다. 독고행에게 세상은 생존의 사냥터였고 그는 가장 약하지만 가장 집요한 사냥꾼이었다. 그는 폐허 속에서 깨진 도자기 조각을 발견했다. 그 안에는 약간의 쌀알이 묻어 있었다. 독고행은 그것을 긁어모아 입에 털어넣으며 세상의 부조리함을 무심히 받아들였다. 독고행에게 정파 무림맹은 구원자가 아니었다. 닷새 전 마교의 무리를 소탕한다며 마을에 들이닥친 정파의 고수들은 마교인들을 잔혹하게 학살했다. 하지만 그 뒤에 이어진 것은 마을 주민들에 대한 무자비한 약탈이었다. 마교에 협력한 대가다 그들은 소리쳤고 어린 독고행이 숨어있던 곳까지 들이닥쳐 닥치는 대로 금품과 식량을 빼앗아갔다. 독고행은 숨을 죽인 채 한 정파 무사가 나이 든 노파의 목을 베는 모습을 목격했다. 노파는 마교와 아무런 상관도 없었다. 그저 숨겨둔 쌀 한 줌을 지키려 했을 뿐이었다. 독고행의 가슴에 차가운 돌덩이가 박히는 느낌이었다. 정의, 구원. 독고행의 눈에는 그저 힘 있는 자들의 위선적인 폭력일 뿐이었다. 독고행에게 마교 역시 구원이 될 수 없었다. 마교인들은 잔혹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무고한 주민들을 방패막이로 삼았고 독고행이 유일하게 의지했던 이웃집 소년을 산채로 붙잡아 정파 무사들의 눈앞에서 참수했다. 그들의 광기는 독고행의 영혼에 깊은 상흔을 남겼다. 마교는 광적인 파괴였고 정파는 위선적인 폭력이었다. 독고행에게는 둘 다 공포였고 둘 다 피해야 할 짐승일 뿐이었다. 이 전쟁은 독고행의 세상이 아니었다. 독고행은 그저 거대한 폭풍 속에 던져진 먼지였고 그 폭풍은 정파와 마교,
그리고 심지어 황궁까지 얽혀 돌아가는 거대한 권력 투쟁의 그림자였다. 이 시기 황궁은 치밀한 왕실 계승 전쟁으로 인해 무림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황제가 병석에 누워있다는 소문이 파다했고 삼왕자와 사왕자의 세력이 조정과 군부를 양분하여 권력 다툼을 벌이고 있었다. 황궁의 무관들이 무림 일에 개입하는 일은 없었고 이는 곧 정파와 마교의 전쟁을 더욱 격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황궁의 내전 때문에 무림은 더욱 혼돈의 시대로 빠져들었고 독고행 같은 하층민들은 그 혼돈의 틈바구니에서 쥐처럼 생존해야 했다. 독고행은 찢어진 옷자락을 쥐고 몸을 떨었다. 며칠 동안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고 뱃속에서는 굶주림이 끊임없이 아우성쳤다. 그는 깨달았다. 이곳에서 중립은 죽음이었다. 누구의 편도 들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모두의 적이 되어 밟히고 뜯어먹힌다는 의미였다. 정파 무사들은 독고행을 마교의 잔당으로 의심했고 마교 잔당들은 그를 정파의 첩자로 의심했다. 독고행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자비가 아닌 힘이었다. 가진 것도 의지할 곳도 없는 고아처지인 어린 독고행은 이미 살아가는 법을 몸으로 느끼고 터득해 이대로는 정파에 가서도 강해지기 이한 무공은 꿈도 꾸지 못할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 독고행은 폐허를 헤쳐나갔다. 마을을 벗어나 산속으로 향하는 길. 그가 향하는 곳은 하남성과 10만대산이 만나는 경계 지역이었다. 그곳은 마교의 영역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가 마교를 선택한 것은 증오 때문이 아니었다. 효율 때문이었다. 정파는 규율과 체면이 있었기에 그들의 힘을 얻으려면 오랜 세월 동안 위선을 견뎌야 했을 것이다. 하지만 마교는 달랐다. 마교는 힘을 숭배했고 강자에게는 모든 것을 허용했다. 독고행에게는 긴 시간이 없었다. 10살의 어린 몸으로는 하루하루가 생존을 위한 투쟁이었다. 독고행은 마교의 영역으로 가기 위해 피투성이가 된 채 산길을 기어 올라갔다. 밤이 되자 산속은 굶주린 늑대들의 울음소리로 가득 찼다. 독고행은 나무 밑 굴 속에 몸을 숨겼다. 그때 굴 입구에서 번쩍이는 검은 광채를 발견했다. 그것은 마교인들이 쓰던 흑철 단도였다. 전쟁 중 마교 무사가 버리고 간 듯 흙에 반쯤 파묻혀 있었다. 독고행은 단도를 꺼내 들었다. 차가운 흑철의 무게가 그의 손에 묵직하게 느껴졌다. 독고행은 단도를 자신의 품속 깊은 곳에 숨겼다. 그리고 결심했다. 마교의 길을 가기로. 그 길은 피와 죽음으로 가득 찬 길일지라도 독고행에게는 생존을 위한 유일한 탈출구였다. 독고행의 결단은 어린아이의 치기나 복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새로운 시대의 잔혹한 서막이었다. 그는 멈추지 않았다. 굶주림과 피오, 그리고 무거운 흑철 단도를 품고 그는 마교의 영역으로 깊숙이 빨려 들어갔다. 그의 뒤에는 정파와 마교의 혈전으로 물든 하남성의 잿더미만이 남아 있었다. 독고행의 발길은 고독 그 자체였으며 앞으로 수많은 피와 고통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삶과 고통에 쫓기는 고아가 아니었다. 그의 앙상한 몸은 고통으로 떨렸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피의 길을 걷기로 결정한 자의 냉혹한 빛을 띠고 있었다. 독고행은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이후 독고행은 흑철 단도를 이용해 작은 짐승들을 사냥하며 기력을 회복하고 전쟁에서 버려진 마교의 무공 비급 조각을 우연히 발견하게 된다. 그는 그를 알지 못했으나 그림과 기의 흐름을 본능적으로 이해하며 자신의 굶주린 몸을 채우기 위해 무작정 그 힘을 탐하기 시작한다. 그는 마교가 버린 무공의 잔해와 폐기된 연단의 부스러기들을 통해 스스로의 몸을 단련하며 극한의 고통을 이겨냈다. 마교의 본거지인 10만대산으로 가는 여정은 험난했으며
그는 산적대와 굶주린 짐승들을 피하며 뼈를 깎는 고독한 생존 투쟁을 이어갔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다. 그의 나이 11세. 그는 이미 천하의 무리민들이 겪지 못할 고통과 생존의 잔혹함을 체득하고 있었다. 독고행의 삶은 기연이 아닌 고난과 피의 축적이었다. 그는 마교의 소탕 전쟁에 참여했던 정파 무사들의 뒤를 밟아 그들의 약탈품을 훔치기도 했으며, 이 과정에서 정파 무사들이 얼마나 위선적이고 탐욕스러운지 직접 깨달았다. 그들은 정의를 외쳤지만 힘없는 고아에게는 가차 없는 폭력을 휘둘렀다. 독고행은 정파의 허위와 마교의 잔혹함 모두를 증오했고, 이는 그가 독자적인 길을 걷게 될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마교로 가는 결단은 그에게 단순히 힘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복수와 생존을 위한 가장 빠르고 확실한 선택이었다. 10만 대산의 깊은 숲속, 독고행은 마침내 마교의 하부, 조직인 흑영대의 훈련소 입구를 발견하게 되었다. 그곳은 일반인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음산하고 피 냄새가 진동하는 곳이었다. 독고행은 망설이지 않고 그 어둠 속으로 발을 내디뎠다. 그의 몸은 이제 더 이상 11살의 연약한 고아가 아니었다. 이미 전쟁과 고독 속에서 단련된 야수 같은 생존 본능을 품은 존재였다. 새로운 시대의 서막은 독고행이 그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순간 비로소 피의 장막을 열고 시작되었다. 그는 세상의 모든 것을 채우기 위해 스스로를 가장 깊은 어둠에 던졌다. 마교 흑영대의 지옥 입문. 독고행이 10만 대산으로 향하는 길에 흑영대 훈련소 입구를 발견했을 때 그는 바로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입구는 거대한 검은 바위로 막혀 있었고, 그 주변에는 훈련소와는 거리가 먼 허드레시를 하는 자벽부들이 모여 살았다. 독고행은 그곳에 숨어들었다. 훈련소에 입문하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마교의 영역 안에 있으면 정파 무사들의 약탈에서는 안전할 수 있었다. 11살의 독고행이 할 수 있는 일은 극히 제한적이었다. 그는 훈련생들의 밥을 짓기 위한 땔감을 구해오거나 훈련소에서 버려진 쓰레기를 산 밑으로 운반하는 등의 온갖 굳은 심부름을 도맡았다. 노예와 다름없는 생활이었다. 하루 세 끼를 겨우 때울 수 있었지만 언제 채찍을 맞거나 버려질지 모르는 공포 속에서 살았다. 독고행은 심부름을 하면서도 눈을 빛냈다. 훈련소의 교관들이 사용하는 무기, 그들이 뱉는 짧은 구결, 훈련생들이 움직이는 자세 하나하나를 몰래 훔쳐보았다. 그에게는 이 모든 것이 강해지기 위한 정보를 채우는 과정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흑영대의 교두인 흑산이 독고행에게 눈에 띄었다. 흑산은 근육질의 거구였으며 그의 얼굴에는 흉터가 가득했다. 독고행은 흑산이 아끼는 흑연 비수를 훈련장에서 실수로 잃어버린 것을 발견했다. 그 비수는 흑산에게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흑산의 과거와 관련된 중요한 물건처럼 보였다. 교두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 훈련생들을 혹독하게 다그쳤고 그 비수를 찾지 못하면 모두 죽이겠다고 말했다. 독고행은 기회임을 직감했다. 그는 흑산의 눈에 띄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훈련장의 구석진 바위 틈을 뒤졌고 결국 진을 속에 박혀있던 흑연 비수를 찾아냈다. 독고행은 비수를 닦아 자신의 헝클어진 옷 속에 숨겼다. 그는 흑산이 훈련생들을 채찍질하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다. 독고행은 흑산에게 비수를 돌려주기 전 그의 표정을 살폈다. 흑산은 분노보다는 절망에 가까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때 독고행은 비수를 들고 흑산에게 천천히 걸어갔다. 교두님, 이걸 찾았습니다. 흑산은 채찍을 휘두르다 멈칫했다. 10살짜리 고아 소년이 자신의 흑연 비수를 들고 서 있었다. 흑산은 독고행의 눈빛에서 공포 대신 냉정함을 읽었다. 흑산은 비수를 낚아채듯 받아들었다. 아니, 이 비수는 어디서 찾았느냐? 나에게 바라는 것이 있더냐?
저는 단지 죽지 않고 먹고 싶을 뿐입니다. 독고행은 말했다. 이곳에 있으면 언젠가는 훈련하다 죽겠지만 최소한 굶어 죽을 걱정은 덜고 노예처럼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안함에서는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발 흑영대에 입문할 기회를 주십시오. 독고행의 말은 어린 소년답지 않게 논리적이고 처절했다. 흑사는 잠시 독고행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극련 비수를 되찾은 안도감과 이 소년의 눈빛 속에 숨겨진 야심이 흑산의 마음을 움직였다. 좋다. 내 놈의 눈빛이 마음에 든다. 당장 내일부터 흑영대 최하급 보조 훈련생으로 들어가라. 다만 규칙을 어기면 내가 아니라 훈련생들이 널 죽일 것이다. 독고행은 고개 숙여 감사했다. 그의 결단은 성공했다. 먹고 죽더라도 최소한 굶어 죽진 않을 확실한 길을 찾은 것이다. 10만 대산에 온 지 3년 만에 노예 같은 생활을 벗어나게 되었다. 독고행은 흑영대 입문 과정에 들게 되었지만 그의 기반은 너무나 취약했다. 그는 그를 몰랐다. 다른 훈련생들이 교재를 보며 무공의 깊이를 깨달을 때 독고행은 오직 교관의 시범과 자신의 본능적인 감각에만 의존해야 했다. 이는 치명적인 약점이었다. 독고행은 이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남들보다 100배의 노력을 기울였다. 다른 훈련생들이 혹독한 주간 훈련에 힘들어 쓰러져 잠들 때 독고행은 모든 걸 몸으로 느끼고 실패하는 제일 기본 신법에서 조차 힘들어 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자신이 모르는 글자가 나올 때마다 쉬는 시간에 훈련생들 중 비교적 온순한 이들을 찾아가 가르쳐 달라고 부탁했다. 처음에는 조롱을 당하거나 무시당하기 일쑤였지만 독고행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밥을 덜 먹고 남겨뒀다가 글자를 가르쳐준 훈련생에게 그 밥을 건네는 방식으로 지식을 얻었다. 마치 굶주린 짐승이 사냥하듯 독고행은 배움에 집착했다. 특히 무공 구결에 나오는 중요한 한자들. 예를 들어 단전, 기해, 역류 같은 단어들은 훈련생들에게 수백 번씩 물어보고 자신의 손바닥에 새기듯 외웠다. 그는 미친 듯이 연습했다. 새벽녘, 다른 이들이 깨기 전에 홀로 훈련장 구석에서 기초 체력을 단련했다. 그의 몸은 상처투성이었지만 야심이 그 모든 고통을 잊게 했다. 독고행은 불리함을 강점으로 바꾸는 천부적인 집념을 가진 존재였다. 독고행의 노력은 눈에 띄는 결과를 낳았다.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그는 자신보다 먼저 입문했던 선배 훈련생들보다 훨씬 빠르게 무공을 습득했다. 앙상했던 그의 몸에는 근육이 붙기 시작했고 그의 동작에는 살기와 민첩함이 배어나왔다. 하지만 이 성장은 독고행에게 평화 대신 갈등을 안겨주었다. 흑영대 훈련생들은 모두 생존을 위해 경쟁하는 늑대들이었다. 특히 흑산 교두의 조카이며 훈련생들의 우두머리 행세를 하던 여진은 독고행을 눈의 가시처럼 여겼다. 저 고아 새끼가 감히 우리를 앞지르려 드는구나. 여진은 교두의 조카라는 배경과 자신의 힘을 믿고 훈련소 내에서 횡포를 부렸다. 여진과 그의 패거리들은 독고행이 밤마다 홀로 운기하는 것을 목격했고 그를 향한 시기와 질투가 폭발했다. 그들의 관점에서는 독고행의 노력은 반칙이었다. 쉬는 시간에 쉬지 않고 잠자는 시간에 잠자지 않는 독고행은 흑영대 입문자들의 서열을 위협하는 존재였다. 갈등은 사소한 시비에서 시작되었다. 식사 시간에 독고행의 밥그릇을 발로 차거나 훈련 중 독고행을 넘어뜨려 부상을 입히려 했다. 독고행은 처음에는 이를 악물고 참았다. 자신이 여진과 부딪히는 것은 생존에 유리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진 패거리의 괴롭힘이 도를 넘어서자 독고행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 있던 야수성이 깨어났다. 어느 날 밤 여진과 그의 훈련생 3명이 독고행을 끌고
훈련소 뒤편의 어두운 창고로 향했다. 그들은 독고행에게 훈련소를 떠나라고 협박하며 몽둥이를 휘둘렀다. 독고행은 더 이상 참지 않았다. 독고행은 빠른 몸놀림으로 몽둥이를 피했고 여진의 패거리 중 한 명의 눈을 향해 손가락을 찔러 넣었다.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기였다. 독고행은 이미 무공을 싸움이 아닌 죽이기 위한 수단으로 배웠다. 눈을 찔린 자는 비명을 질렀고 독고행에게 무릎을 꿇었다. 다행히 실명은 면하여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았지만 이 사건 이후 훈련소 내부는 완전히 얼어붙었다. 독고행은 자신보다 강한 훈련생들을 제압하며 새로운 갈등의 불씨를 피웠다. 여진은 패배의 분노에 떨었지만 독고행에게 함부로 덤비지 못했다. 독고행은 자신의 무력으로 새로운 질서를 확립했다. 대련, 칼날을 드러내다. 독고행의 성장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15세가 돼갈 무렵 흑산 교두는 훈련소 내의 내부 갈등과 독고행의 빠른 성장을 눈치채고 공식적인 월말 대련을 개최했다. 이는 훈련생들의 실력을 점검하는 자리였지만 사실상 독고행과 여진 패거리 간의 공식적인 사투를 유도하는 것이었다. 흑산은 강한 자만이 흑영대에서 살아남을 것을 알았다. 첫 번째 대련 상대는 여진의 오른팔인 독충이었다. 독충은 독고행보다 5살이나 많았고 체격과 힘에서 압도적이었다. 훈련생들은 모두 독충의 승리를 예상하며 독고행을 조롱했다. 대련이 시작되자 독충은 힘으로 밀어붙였다. 하지만 독고행은 달랐다. 독고행은 민첩한 몸놀림을 극도로 활용하여 독충의 공격을 종이 한 장 차이로 피했다. 독고행의 움직임은 고아로 살면서 체득한 생존 본능과 밤샘 수련으로 얻은 기초 체력이 결합된 완벽한 조화였다. 독고행은 독충의 힘이 빠지기를 기다렸고 단 한 번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독고행은 독충의 급소인 단중열을 주먹으로 가격했다. 독충은 엄청난 고통과 함께 쓰러졌다. 독고행은 승리했다. 이어지는 대련에서도 독고행은 자신보다 강한 상대들을 잔혹하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무찔렀다. 그는 무공을 최소의 움직임으로 상대의 약점과 쓰러뜨리는 것에만 집중했다. 독고행의 승리는 더 이상 단순한 행운이나 노력의 결과가 아니었다. 그것은 타고난 무의 재능이었다. 흑산 교두는 독고행의 대련을 지켜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흑산은 그를 보며 생각했다. 저 아이는 다르다. 저 눈빛은 단순한 야심이 아니다. 저 아이는 진정한 힘을 숭배하고 목표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칠 광기를 가지고 있다. 독고행의 승리로 흑영대 인문반 훈련생들 내부의 질서는 재편되었다. 독고행은 흑영대 훈련생들 사이에서 가장 위험하고 예측 불가능한 존재로 인정받았다. 15세의 독고행은 대련을 통해 자신의 고독한 길을 개척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쫓기는 고아가 아니었다. 흑영대라는 지옥 속에서 자신의 힘을 발견하고 무의 재능을 열게 된 새로운 시대의 칼날이었다. 그의 눈빛은 훈련소의 어둠 속에서도 가장 강렬하게 빛났다. 그 길은 독고행이 스스로의 손으로 피를 묻혀 시작한 것이다. 무공의 길을 향한 독고행의 첫걸음은 처절한 승리로 완성되었다. 흑영대 대련을 마친 독고행은 흑영대의 어두운 막사에 발을 들였다. 본격적인 기초훈련은 상상을 초월했다. 흑영대의 기초훈련은 생존을 위한 투쟁이었다. 매일 새벽, 독고행은 뼈까지 얼어붙을 것 같은 공기 속에서 알몸으로 찬물에 몸을 담가야 했다. 기초 체력을 단련하기 위한 달리기는 하루에 수십 번씩 반복되었고 훈련생들은 쓰러지면 바로 버려졌다. 독고행은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훈련생들 사이에서 가장 작고 약했지만 가장 악착 같은 생명력을 보였다.
그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았다. 넘어져도 바로 일어섰다. 넘어지면 밥을 먹을 수 없었고, 밥을 먹지 못하면 죽음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훈련소에서 처음으로 밥다운 밥을 먹었다. 비록 거칠고 맛없는 잡곡밥이었지만 독고행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진수성찬이었다. 훈련이 끝난 후 땀과 진흙으로 뒤범벅된 채 쓰러져 잠들기 직전, 배가 부른 상태에서 느끼는 안정감과 포만감이야말로 독고행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느껴보는 작은 행복이었다. 이 작은 행복은 그가 흑영대의 지옥을 견디게 하는 유일한 원동력이었다. 기초 무공 수련이 시작되었다. 독고행은 무공의 신법을 배웠다. 이 입문 과정에서 배운 신법과는 한 단계 더 다른 것이었다. 몸속의 기를 움직이는 방법을 깨달았을 때 독고행은 온몸의 전율을 느꼈다. 훈련소 교관들은 그저 기계적으로 무공의 구결을 외우게 했지만 독고행은 달랐다. 그는 무공을 생존 도구로 인식했다. 독고행은 교관들이 시범을 보일 때마다 그 자세와 기의 흐름을 본능적으로 이해했다. 그의 몸은 마치 타고난 무인의 그릇처럼 무공을 빠르게 흡수했다. 특히 극산 교두가 가르치는 흑영신법은 입문 때 배운 흑영신법과는 너무도 달랐다. 같은 신법인데 펼치는 자에 따라 이렇게 다르다니. 극산 교두의 흑영신법은 독고행을 더욱 민첩하고 날렵하게 만들었다. 독고행은 무공을 익히는 과정에서 오는 힘의 증가, 그 자체에서 처음으로 즐거움을 느꼈다. 그 즐거움은 고통을 잊게 했고 더 깊은 수련으로 독고행을 이끌었다. 시간은 독고행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잔인하게 흘러갔다. 독고행과 함께 훈련을 시작했던 20명이 넘던 기초 훈련생들 중 절반이 넘는 아이들이 사라졌다. 혹독한 훈련을 견디지 못해 쓰러진 아이들은 흑영대 교관들의 채찍에 맞아 죽거나 혹은 훈련 중 부상을 입고 버려졌다. 독고행은 그들의 죽음을 무심히 지켜봤다. 그의 눈에는 슬픔이 없었다. 독고행에게 그들의 죽음은 자신이 살기 위해 버려야 할 나약함의 증거일 뿐이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독고행에게 처음으로 밥을 나눠줬던 훈련생 철우의 죽음이었다. 철우는 독고행에게 유일하게 인간적인 친절을 베풀었던 아이였다. 철우는 기초호흡 수련 중 기혈이 역류하는 큰 부상을 입었다. 교두들은 그에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철우는 피를 토하며 3일을 버텼다. 독고행은 밤마다 몰래 자신의 밥을 조금씩 떼어 철우에게 주었지만 소용없었다. 철우는 결국 싸늘한 시체가 되어 훈련소 뒤편 10만대 산의 짐승 먹이로 버려졌다. 독고행은 그날 밤 처음으로 허무함이라는 감정을 느꼈다. 아무리 강해지려 발버둥 쳐도 결국 힘이 없으면 이렇게 허무하게 사라진다는 사실이 독고행의 마음에 깊이 박혔다. 결국 살아남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독고행은 철우의 죽음을 마지막 각오로 삼았다. 그는 이후 훈련에서 더욱 광기에 가까운 집착을 보이며 수련했다. 그의 체력과 무공 실력은 하루가 다르게 늘어났다. 마침내 흑영대 교두, 극산이 기초 입문 훈련의 졸업시험을 선언했다. 졸업시험은 상대방이 쓰러질 때까지 싸우는 것이었다. 최종적으로 상대를 제압하고 일어선 자만이 흑영대의 정식 교육생으로 승급할 수 있었다. 독고행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앙상한 몸에 흑영신법을 실어 자신보다 한 해 더 빨리 들어온 훈련생과 대련을 펼쳤다. 흑영신법으로 한동안 피하긴 했으나 체격적인 면과 무공 입문의 시기가 현저한 차이를 보여줬다. 시간이 지날수록 흑영신법으론 다 피하지 못하고 처참하게 맞아 쓰러졌다. 하지만 독고행의 눈빛은 더욱 강하게 빛나며 피를 흘리면서 계속 일어서는 독고행의 모습은 상대방에게 공포를 심어주기 시작했다. 좀 죽어라! 이 개자식아! 상대방이 소리를 지르며 다시 한번 분권을
독고행의 명치에 찔러 넣는 순간 독고행의 눈빛이 빛났다. 그의 몸은 이제 더 이상 일어설 힘도 없었다. 흑영신법으로 간신히 피하며 온몸을 던졌다. 박치기였다. 수박 깨지는 듯한 소리가 들리며 독고행도 앞이 하얘졌다. 하지만 일어서야 했다. 살아남아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다. 눈앞에 핏물과 상대의 모습이 보였다. 상대는 안면이 알아보기 힘든 정도로 뭉그러졌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일어선 독고행에게 교두들의 박수 소리와 실망하는 탄식이 들려왔다. 그의 눈빛은 이미 피의 길을 걷는 자의 그것이었다. 독고행은 피투성이가 된 채 흑영대 기초 입문 과정을 통과했다. 그는 이제 흑영대 정식 교육생이 되었다. 15세의 독고행은 굶주림을 이겨내고 지옥 입문에 성공했다. 그의 마도는 이제 막 첫 번째 계단을 밟은 것이다. 흑산 교두는 피투성이 독고행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제2막 흑영대 서열과 마도의 심화. 피와 유일한 동료. 흑영대 정식 교육생 막사로 발을 들여놓았을 때 나는 훈련생들의 차가운 시선을 느꼈다. 그들은 모두 나보다 나이가 많거나 혹은 이곳에 더 오래 머물렀다는 이유만으로 경멸과 적의를 내뿜었다. 기초 입문 과정을 통과한 기쁨은 막사 문을 여는 순간 사라졌고 나는 이곳이 이전보다 훨씬 더 잔혹한 지옥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곳에서는 죽음만이 영원한 졸업이었다. 앙상했던 몸에는 나름 근육이 붙었지만 나는 여전히 가장 어리고 배경 없는 존재였다. 저놈이 무공도 아닌 박치기로 피떡을 만들고 올라온 놈이야? 말라 비틀어진 게 운이 좋았지. 이제부터는 진짜 훈련이다. 흑영대 막사에는 운 같은 건 없어. 막사의 훈련생들은 나를 운이 좋은 고아 새끼라고 불렀다. 그들의 조롱은 내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나는 그저 채워야 할 것만 생각했다. 굶주린 배, 앙상한 몸, 그리고 세상의 부조리함이 내게 남긴 공허함. 이 모든 것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오직 힘뿐이었다. 정식 훈련생이 된 후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이어지는 무공 수련은 이전과는 차원이 달랐다. 몸을 단련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깎아내는 고통이었다. 흑영대 교관들은 무공 신법을 가르치면서도 훈련생들이 고통으로 기절하거나 피를 토하는 것을 조금도 신경 쓰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을 강해지기 위한 필수 과정으로 여겼다. 어느 날 실전 대련 훈련 중이었다. 나는 흑영 신법을 이용해 나보다 나이가 많은 훈련생의 급소를 노렸다. 나의 공격은 상대를 쓰러뜨리기 위한 본능이 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 순간 뒤에서 누군가가 나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쾅! 나는 바닥에 처박혔고 상대 훈련생의 발길질이 옆구리에 날아들었다. 고통은 문제가 아니었다. 나의 눈이 순식간에 분노의 붉은 빛으로 타올랐다. 나는 그 즉시 발길질을 피하고 몸을 굴려 나를 넘어뜨린 자를 찾아냈다. 그는 백호라고 불리는 훈련생이었다. 막사 내에서 가장 강하고 마교의 고위 장로와 친분이 있는 외부 세력을 배경으로 두고 있었다. 백호는 비열하게 웃으며 말했다. 이곳은 힘만으로 사는 곳이 아니다. 누가 뒤를 봐주는지가 중요하지. 고아 새끼는 주제를 알아야지. 그리고 전투는 언제 뒤에서 누가 공격할지 모르니 항상 조심하는 게 좋을 거다. 그때 또 다른 훈련생 하나가 백호의 말을 끊었다. 백호 교관이 정한 대련 규칙은 1대1이다. 그는 단운이라는 이름의 청년이었다. 나와 동갑이지만 나보다는 덩치가 컸다. 단운은 조용하고 말이 없었으며 훈련생들 사이에서는 그는 항상 혼자였다. 그는 훈련생 중 실력은 뛰어났지만 누구와도 어울리지 않았다. 아마도 훈련생들 중 내가 그에게 관심을 가진 유일한 이였을 것이다. 백호는 단운에게도 분노를 터뜨렸다. 단운, 내 놈까지 이 고아 새끼 편을 드는 거냐? 너도 같이 죽고 싶어 환장했구나. 단운은
그 조롱에 대답하지 않고 그저 자신의 단검을 꺼내 들었다. 그의 단검은 햇빛을 받아 차갑게 빛났다. 그가 단검을 들고 있는 모습은 마치 그림자처럼 고요했지만 백호는 그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살기에 움찔했다. 백호는 결국 분을 사귀며 물러섰다. 그는 단훈에게 복수할 기회를 엿보고 있을 것이다. 단훈은 나를 돌아보지 않고 훈련장 밖으로 걸어 나갔다. 나는 그의 등 뒤에 대고 물었다. 왜 도와줬지? 단훈은 잠시 멈칫하더니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너는 살아남아야 할 것 같아서. 그 말은 나의 마음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이곳은 서로를 죽여야만 살아남는 지옥인데 그는 나에게 살아남으라고 말했다. 단훈의 말은 겉으로 드러나는 친절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자신이 걷지 못할 길을 내가 대신 걷기를 바라는 듯한 깊은 절망이 섞인 말처럼 느껴졌다. 나는 그날 이후 단훈을 유일한 동료로 인식하게 되었다. 그것은 의리나 우정이 아니었다. 서로의 생존을 보장해 줄 수 있는 효율적인 공생 관계였다. 우리는 밤마다 몰래 훈련장 구석에 모여 훈련소에서 배운 신법의 구결과 자세에 대해 이야기했다. 단훈은 그를 알았고 나는 무공의 본질을 본능적으로 이해했다. 단훈, 방금 배운 흑련도법의 첫 번째 자세는 너무 낭비야. 길을 한 바퀴 돌리기 전에 상대를 끝내야 해. 하지만 구결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 길을 안정시키지 않으면 반작용. 죽는 것보다 더 심한 반작용은 없어. 나는 단훈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건 무림의 도리가 아니야. 살인 기술이야. 구결에 얽매이지 마. 힘은 목적을 위한 도구일 뿐이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곧 옳은 길이야. 나의 말은 단훈에게 큰 충격을 주었지만 그는 곧 나의 말에 수긍하기 시작했다. 그는 무공의 신법을 이론으로 이해했고 나는 그것을 실전으로 이해했다. 단훈은 나에게 무공의 원리와 경맥의 흐름을 가르쳐 주었고 나는 그에게 가장 빠르게 상대를 죽일 수 있는 움직임을 가르쳐 주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약점을 보완했다. 우리의 가장 기초적인 무공은 흑영대의 잔혹한 환경 속에서 가장 치명적인 살인 기술로 진화하기 시작했다. 나는 단훈이라는 동료를 얻었지만 그것은 세상에 대한 신뢰를 회복했기 때문이 아니었다. 오히려 이 세상이 얼마나 비열하고 믿을 수 없는지를 알았기에 오직 서로의 등에 칼을 꽂지 않을 것이라는 계약을 맺은 것과 같았다. 혹독한 마의 수련, 단훈과의 공생 관계 덕분에 나는 막사 내의 사소한 시비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백호 역시 나를 노려보았지만 단훈의 칼날과 나의 사리를 동시에 상대하는 것은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우리는 서로의 존재를 묵인하며 훈련에 전념했다. 하지만 정식 교육생이 된 후의 훈련은 생존의 경지를 넘어 파멸의 경지에 가까웠다. 기초 훈련은 몸을 단련하는 것이었다면 정식 훈련은 기와 영혼을 쥐어짜는 과정이었다. 지금부터 너희가 수련할 것은 흑영대의 심장이다. 흑영대만이 익힐 수 있는 실전 살수, 무공, 흑영마공의 기초를 밟는 것이다. 흑산 교두의 말은 우리에게 새로운 지옥의 문을 열어주었다. 기초 마공 수련법은 상상 이상으로 잔혹했다. 그것은 기존의 무림 신법이 기를 순환시키고 단전에 축적하는 방식과는 완전히 달랐다. 마공은 주변의 음산한 기운을 강제로 흡수하여 내공으로 삼고 그것을 자신의 경맥에 역류시켜 단숨의 힘을 폭발시키는 금기된 기술이었다. 마공의 첫 단계는 지혈법이었다. 극한의 고통을 통해 몸의 모든 기혈 순환을 막고 오직 의지력만으로 고통을 견디게 하는 수련이었다. 매일 밤 우리는 얼음보다 차가운 물 속에 알몸으로 들어가 교관의 구령에 맞춰 특정 혈을 막았다. 기혈이 막히는 순간 온몸의 혈관이 터질 듯한 고통이 몰려왔다. 고통을 견뎌라. 고통은 너희의 나약함을 태우는 불꽃이다. 도통을 거부하는 자는 마도가 될 자격이 없다.
교관들의 채찍은 고통에서 벗어나려는 훈련생들을 용서 없이 후려쳤다. 나는 고통을 견디는 것에 익숙했다. 지금까지 겪었던 굶주림과 추위, 노예 생활의 공포는 이미 나의 신경을 마비시켜 놓았다. 하지만 마공의 고통은 달랐다. 그것은 외부의 고통이 아니라 내부에서부터 영혼을 찢어발기는 듯한 고통이었다. 어느 날 수련 중 나의 기혈이 한순간 역류하며 경맥이 뒤틀리는 극한의 상황에 직면했다. 온몸의 감각이 사라지고 눈앞이 새하얗게 변했다. 나는 피를 토하며 쓰러졌다. 쓰러지는 순간 옆에서 수련하던 단운의 창백한 얼굴을 보았다. 그는 나를 도울 수 없었다. 이곳에서는 누구도 타인을 돕지 않는다. 위기에 처했다. 의식이 멀어져 가는 와중에도 죽어가던 철우의 싸늘한 시신과 그의 허무한 죽음을 떠올렸다. 나는 쓰러진 채 필사적으로 기혈을 정상화시키려 노력했다. 마공의 구결이 머릿속에서 혼란스럽게 뒤섞였지만 나는 오직 생존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에 집중했다. 돌아와라. 돌아와. 제발 내 힘이 되어라. 제발. 나는 내가 아는 온몸의 기혈을 쥐어짜며 역류하던 기운을 강제로 끌어내렸다. 극한의 고통 속에서 내 몸의 경맥이 재정립되는 것을 느꼈다. 마치 뼈가 새로 맞춰지는 듯한 격렬한 고통이었다. 잠시 후 나는 땀과 피로 범벅된 채 다시 일어섰다. 교관은 나를 보고 채찍을 멈췄다. 그의 눈에는 놀라움과 함께 만족감이 서려 있었다. 흐흐흐, 역시 독고행. 죽음의 문턱을 밟고 돌아오는 자만이 마도에 참된 힘을 얻는다. 나의 이 생사를 건 위기는 흑영신법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전에 익힌 흑영신법은 몸의 민첩함을 늘려 피하는 기술이었다면 마공 수련을 통해 나의 신법은 기를 실어 움직이는 차원으로 진화했다. 몸을 움직이는 순간 주변의 기운을 끌어들여 속도를 폭발시키고 움직임 자체가 그림자처럼 예측 불가능하게 되는 경지였다. 이것은 단순한 회피 기술이 아니라 공격과 회피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무서운 살인 신법이었다. 나는 단운에게 이 새로운 신법을 보여주었다. 단운은 경악한 표정을 숨기지 못했다. 독고행, 너는 괴물이다. 흑영신법 이식은 적어도 2년 이상 수련해야 겨우 그 윤곽을 잡는다고 했어. 너는 고작 몇 달 만에. 나는 차가운 눈빛으로 대답했다. 시간을 낭비할 여유가 없다. 이곳에서는 2년은 죽음을 의미할 뿐이다. 단운, 내가 아는 구결과 이론을 내게 더 많이 알려줘. 나는 그것을 가장 빠른 살인의 언어로 바꾸어 줄 테니. 단운은 나의 광기에 가까운 집념에 매료된 듯 고개를 끄덕였다. 단운은 이론을, 나는 본능을 기반으로 서로의 무공을 빠르게 완성시켜 나갔다. 특히 단운은 기초 마공의 부작용과 폐해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이는 내가 극한의 수련을 하면서도 치명적인 오류를 피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이 되었다. 우리의 협력은 흑영대 내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었다. 우리는 서로를 경쟁자로 보지 않았다. 우리는 지옥 속에서 서로의 생존을 책임지는 유일한 존재였다. 나는 이제 마공 수련의 고통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고통이 깊을수록, 나약함이 타들어 갈수록 나의 내공은 더욱 강력하게 축적되는 것을 느꼈다. 마도의 길은 피와 고통 위에 세워졌지만 독고행에게는 힘으로 가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이었다. 마도의 출정, 위선을 베다. 지옥 같은 훈련소에서의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계절이 2번 바뀌고 다시 차가운 바람이 불어올 때쯤 흑영대 훈련소에는 단 10명의 생존자만이 남았다. 우리는 더 이상 훈련생이 아니었다. 우리는 살아남은 짐승들이었고 흑산 교두가 빚어낸 살인 병기들이었다. 졸업식 따위는 없었다. 흑영대에서 졸업이란 살아서 밖으로 나가는 임무를 받는 것을 의미했다. 어두운 연병장에 흑산 교두가 섰다. 그의 뒤로는
흑영대의 정예 고수들이 도열해 있었다. 흑사는 우리 10명을 천천히 훑어보았다. 그의 눈빛은 훈련 때보다 더욱 차갑고 매서웠다. 너희는 이제 훈련생의 껍질을 벗었다. 하지만 진정한 흑영이 되기 위해서는 마지막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흑산이 던진 것은 두루마리 하나였다. 하북의 펜가, 분타에서 비밀리에 호송하는 물건이 있다. 그들은 정파의 명문이라 자칭하며 호송 행렬을 일반 상단으로 위장해 이동 중이다. 너희의 임무는 그들을 몰살하고 그들이 호송하는 함을 가져오는 것이다. 몰살입니까? 백호가 굵은 목소리로 물었다. 흑사는 비릿하게 웃었다. 그렇다, 목격자는 필요 없다. 놈들은 정파의 탈을 쓰고 있지만 그 함에 든 것은 마교에서 훔쳐간 성물의 일부다. 도둑놈들을 죽이는데 자비는 필요 없다. 실패하면 돌아오지 마라. 그곳에서 죽어라. 그것이 우리의 졸업시험이자 첫 실전 임무였다. 우리는 즉시 장비를 챙겨 10만 대산을 나섰다. 수년 만에 밟는 바깥 세상이었다. 하지만 감상에 젖을 시간은 없었다. 우리는 어둠을 틈타 하북으로 이동했다. 이동하는 동안 10명의 대원들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백호는 여전히 우두머리 행세를 하려 했지만 나와 단훈 그리고 몇몇 실력자들은 그의 명령을 듣는 둥 마는 둥 했다. 우리는 하나의 팀이었지만 동시에 언제든 서로의 목을 노릴 수 있는 경쟁자들이었다. 독고행, 내 놈은 선두에 서라. 내 놈의 그 쥐새끼 같은 신법이 정찰에는 제격이니까. 백호가 비꼬듯 말했다. 나는 대꾸하지 않았다. 내 옆으로 단훈이 자연스레 서며 말했다. 백호는 초조해하고 있어. 단훈이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알고 있어. 훈련소 안에서는 힘이 전부였지만 밖에서는 변수가 많으니까. 그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두려워하는 거야. 이번 임무 함정이 있을 수도 있어. 정파 놈들이 훔쳐간 물건을 되찾는 거라면 호송 병력이 단순히 상단 호위무사 수준은 아닐 거야. 상관없어. 강하면 강할수록 좋아. 내 칼이 얼마나 깊이 박히는지 시험해 볼 기회니까. 나는 허리춤에 찬 흑철 단도를 만지작거렸다. 10살 때 주었던 그 단도는 이제 나의 손과 한 몸이 되어 있었다. 사흘 밤낮을 달려 우리는 매복 지점인 낙풍엽에 도착했다. 깎아질은 절벽 사이로 좁은 길이 나 있는 곳이었다. 바람 소리가 귀신 울음소리처럼 들리는 음산한 곳이었다. 우리는 절벽 위와 바위 틈에 몸을 숨기고 숨을 죽였다. 반 시즌이 지났을까? 멀리서 말발굽 소리와 수레바퀴 구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위장된 상단 행렬이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비단 장수들의 행렬 같았지만 나의 눈에는 그들의 걸음걸이와 호흡이 보였다. 수레를 끄는 인부들의 어깨는 단단했고 호위 무사들은 눈을 쉴 새 없이 굴리며 주변을 경계하고 있었다. 놈들이군. 백호가 신호를 보냈다. 행렬의 선두에는 백색 무복을 입은 청년 무사가 말을 타고 있었다. 가슴에는 예자가 새겨져 있었다. 하북 펜가의 반개 혈족이나 제자쯤 되는 놈 같았다. 그는 거만하게 고개를 쳐들고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외쳤다. 이곳 지형이 험하다. 모두 경계를 늦추지 마라. 마교의 비열한 무리들이 숨어 있을지 모른다. 우리 펜가의 도가 정의를 수호하고 있으니 두려워할 것 없다. 정의. 그 단어를 듣는 순간 내 뱃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다. 어릴 적 내 고향을 짓밟고 노파의 목을 베면서도 정의를 외쳤던 그들의 위선적인 얼굴들이 떠올랐다. 정의, 웃기지도 않는군. 너희가 말하는 정의는 힘 있는 자들의 자기합리화일 뿐이야. 나는 흑영마공을 운용하여 살기를 완전히 감췄다. 나의 몸은 바위 그림자 속에 녹아들었다. 행렬이 협곡의 중앙에 들어섰을 때 백호의 고함 소리가 협곡을 울렸다. 쳐라! 놈들의 목을 베어라! 슈욱. 절벽 위에서 흑영대원들이 던진 암기가 비 오듯 쏟아졌다.
적습이다! 방어하라! 선두의 청년 무사가 소리쳤지만 이미 호위, 무사 몇 명은 목에 표창이 박혀 피를 뿜으며 쓰러졌다. 우리는 절벽을 타고 내려가 짐승처럼 놈들에게 달려들었다. 나는 가장 먼저 바닥에 착지하여 당황해하는 호위, 무사 하나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푹, 나의 흑철 단도가 놈의 턱 밑을 뚫고 내까지 닿았다. 끔찍한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지만 나는 망설이지 않고 단도를 비틀어 뽑았다. 피가 분수처럼 솟구쳤다. 이것이 나의 첫 살인이었다. 훈련소에서 동료를 베는 것과는 달랐다. 이것은 명확한 적, 나를 마교의 악당이라 부르는 자들에 대한 사륙이었다. 기묘한 쾌감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이 마그의 개새끼들이! 선두에 있던 백색 무복의 청년, 팽무가 말에서 뛰어내리며 돌을 뽑아 들었다. 그의 도에는 제법 묵직한 도기가 서려 있었다. 감히 팽가의 행렬을 건드려 내 놈들을 모조리 베어 정의의 제물로 삼겠다. 팽무는 소리치며 가장 가까이 있던 우리 흑영대원 중 하나를 단칼에 베어버렸다. 훈련소에서 함께 굴렀던 동료의 목이 허무하게 날아갔다. 백호가 팽무를 향해 도끼를 휘두르며 달려들었다. 내 놈의 주둥이부터 찢어주마. 쾅! 백호의 도끼와 팽무의 도가 부딪히며 불꽃이 튀었다. 백호는 힘에서 밀리지 않았지만 팽무의 도법은 정교했다. 팽무는 백호의 힘을 흘려내며 백호의 어깨에 길게 상처를 입혔다. 백호가 주춤하며 뒤로 물러섰다. 하, 흑영대. 고작 이 정도 실력으로 덤빈 거냐? 더러운 쥐새끼들! 팽무는 승기를 잡았다는 듯 오만하게 웃었다. 그때 나는 팽무의 등 뒤 그림자 속에서 천천히 걸어 나왔다. 나의 발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흑영마공의 은신술은 소란스러운 전장 속에서 나를 완벽한 유령으로 만들어 주었다. 말이 많군. 나의 목소리에 팽무가 흠칫 놀라며 뒤를 돌아보려 했다. 하지만 늦었다. 나는 흑영신법 이식을 펼쳤다. 거리를 좁히는 과정은 눈에 보이지도 않았다. 순식간에 팽무의 사각지대로 파고든 나는 그의 무릎 뒤 오금을 단도로 그어버렸다. 아! 팽무가 비명을 지르며 자세가 무너졌다. 그는 무릎을 꿇은 채 고통과 분노가 뒤섞인 눈으로 나를 올려다보았다. 비겁한 놈! 정정당당하게 승부하지 않고! 나는 차가운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하얀 무복은 흙과 피로 더러워져 있었다. 비겁, 이건 대련이 아니다, 사냥이다. 나는 단운에게 눈짓을 보냈다. 단운은 이미 팽무의 호위, 무사 2명을 처리하고 내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이놈은 조무래기 대장이야. 진짜 고수는 저 수레 안에 숨어 있을지도 몰라. 단운이 경고했다. 팽무는 부들부들 떨며 돌을 지팡이 삼아 일어나려 했다.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나는 하북팽가의... 퍽. 나는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발로 그의 얼굴을 걷어찼다. 팽무는 코피를 터뜨리며 뒤로 나뒹굴었다. 내 이름 따위는 관심 없다. 내가 지키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내 놈들이 말하는 정의가 얼마나 가벼운지 확인해 볼 뿐이다. 주변에서는 흑영대원들과 호위, 무사들의 난전이 벌어지고 있었다. 피 비린내가 계곡을 가득 채웠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팽무가 지키던 저 붉은 칠을 한 수레, 저곳에서 심상치 않은 기운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단운의 말대로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다. 나는 흑철 탄도에 묻은 피를 털어내며 쓰러진 팽무를 향해 마지막 일격을 준비했다. 마도의 출정, 붉은 함의 주인, 팽무의 목을 치려던 찰나, 나의 온몸에 털이 곤두섰다. 살기였다. 지금까지 훈련소에서 느꼈던 극산 교두의 살기와는 또 다른 압도적인 중압감이 붉은 수레에서 터져나왔다. 피해! 내가 본능적으로 소리치며 몸을 뒤로 날린 순간이었다. 쾅! 붉은 수레의 사방이 폭발하듯 뜯겨나갔다.
나무 파편들이 비수처럼 사방으로 튀었고 수레 근처에 있던 흑영대 동료 2명은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파편에 몸이 꿰뚫려 즉사했다. 자욱한 먼지 속에서 한 노인이 천천히 걸어 나왔다. 백발이 성성했지만 그의 덩치는 곰처럼 거대했다. 그는 갑옷 따위는 입지 않았다. 오직 하얀 무복 하나만을 걸치고 있었지만 그의 전신에서는 칼날도 튕겨낼 듯한 묵직한 기운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그의 손에 들린 거대한 참마도는 사람의 키보다 커 보였다. 그는 하북 팽가의 원로이자 혈도라 불리는 고수 팽기였다. 감히 쥐새끼들이 팽가의 행렬을 건드려 내 놈들의 피로 이 협곡을 씻어주마. 노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협곡 전체를 울리는 내공이 실려 있었다. 쓰러져 있던 팽무가 울먹이며 기어갔다. 숙부님, 저 놈들이 팽기는 차가운 눈으로 조카 팽무를 일별했다. 한심한 놈! 조물애기들에게 당의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다니! 비켜서라! 팽기는 망설임 없이 참마도를 휘둘렀다. 단순한 횡백이었지만 그 궤적에는 묵직한 도강이 실려 공간을 베어내는 듯한 소리가 났다. 가장 앞에 있던 백호가 도끼로 막으려 했다. 훈련소에서 가장 힘이 셌던 백호였기에 우리는 그가 적어도 몇 탑은 버틸 줄 알았다. 하지만 그것은 오만이었다. 깡! 백호의 도끼는 엿가락처럼 휘어지며 날아갔고 팽기의 참마도는 멈추지 않고 백호의 가슴팍을 그었다. 크악! 백호가 피를 분수처럼 뿜으며 뒤로 처박혔다. 단 일격. 흑경대 동기 중 힘 하나는 가장 센 백호였지만 무림의 고수 앞에서는 어린아이의 장난감처럼 부서졌다. 이것이 강우의 진짜 벽이었다. 남은 흑경대원은 나독고행화 단운 그리고 구석의 겁에 질려 떨고 있는 부상자뿐이었다. 공포가 엄습했다. 도망쳐야 한다는 본능이 아우성쳤다. 하지만 흑산 교두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실패하면 돌아오지 마라. 돌아가도 죽음. 여기서도 죽음이다. 나는 이를 악물었다. 그렇다면 내가 선택한 죽음의 방식대로 싸우다 죽겠다. 단운, 흩어져. 나의 외침에 단운이 즉각 반응하여 오른쪽 바위 뒤로 숨어들었다. 나는 왼쪽으로 몸을 날렸다. 팽기는 코웃음을 쳤다. 산계에서 포위하려는 거냐, 잔재주다! 팽기가 참마도를 수직으로 내리찍었다. 쾅! 땅이 갈라지며 충격파가 흙먼지와 함께 폭풍처럼 일어났다. 왼쪽으로 몸을 날린 나는 그 충격에 휘말려 균형을 잃었다. 팽기는 덩치에 어울리지 않는 속도로 거리를 좁혀왔다. 죽어라! 참마도가 내 머리 위로 떨어졌다. 피할 수 없다. 나는 본능적으로 흑철 탄도를 들어 막으려 했으나 조금 전 백호의 모습이 떠오른 순간 나는 단도를 들어 올리는 대신 몸을 땅바닥으로 던져 굴렀다. 참마도가 스쳐 지나간 자리에 깊은 구덩이가 패였다. 얼굴에 튀는 돌조각들이 살을 찢었다. 나는 구르면서 팽기의 다리를 노리고 단도를 휘둘렀다. 챙! 단도가 튕겨나갔다. 팽기의 다리는 바위처럼 단단했다. 호신강기였다. 내공이 약한 독고행의 실력으로는 그의 몸에 생채기조차 낼 수 없었다. 어디? 팽기가 발을 들어 나를 걷어찼다. 컥! 나는 공처럼 날아가 절벽 벽에 처박혔다. 갈비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고 숨이 쉬어지지 않았다. 팽기는 천천히 마치 사형 선고를 내리는 집행관처럼 다가왔다. 마교의 쥐새끼들! 너희 그 조잡한 무공으로는 내 옷자락 하나 뺄 수 없다. 절망적이었다. 힘, 속도, 내공, 방어력, 모든 면에서 저 늙은 괴물이 압도적이었다. 하지만 그에게도 약점은 있을 것이다. 나는 피 섞인 침을 뱉으며 그의 움직임을 관찰했다. 그는 강하다 하지만 오만하다. 그는 방어하지 않는다. 자신의 몸을 감싼 강기를 믿고 오직 공격으로 찍어 누를 뿐이다. 그 오만함,
정파인들이 가지는 그 특유의 우월감. 그것이 내가 파고들 유일한 틈이었다. 나는 단훈에게 눈짓을 보냈다. 단훈은 반대편 바위 위에 웅크린 채 내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다. 수년간 맞춰온 호흡.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한 번이다. 기회는 단 한 번뿐이야. 나는 억지로 몸을 일으켰다. 펭기가 조소를 머금고 참마도를 들어 올렸다. 끝이다! 그 순간 단훈이 펭기의 머리 위로 뛰어내렸다. 이 늙은이 단훈이 던진 것은 암기가 아니었다. 그는 품속에 가지고 있던 석회 가루 주머니를 펭기의 얼굴 바로 앞에서 터뜨렸다. 그 비열한 놈들. 펭기가 눈을 감으며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렸다. 참마도의 궤적이 흔들렸다. 하얀 가루가 시야를 가린 그 짧은 찰나. 이때다. 나는 흑영마공의 기운을 다리 근육이 찢어질 정도로 끌어올렸다. 흑영신법, 이식, 영보. 나는 그림자가 되어 먼지를 뚫고 날아갔다. 나의 목표는 펭기의 목이 아니었다. 강기로 보호받는 몸통도 아니었다. 그가 참마도를 휘두르기 위해 팔을 들어 올렸을 때 유일하게 근육이 이완되고 강기가 옅어지는 곳, 바로 겨드랑이 안쪽이었다. 펭기는 살기를 느끼고 팔을 내리려 했다. 하지만 나의 속도가, 나의 절박함이 찰나의 순간 더 빨랐다. 푹. 나의 흑철 단도가 펭기의 왼쪽 겨드랑이 깊숙이 심장을 향해 파고들었다. 아! 펭기가 고통에 찬 비명을 지르며 나를 뿌리쳤다. 나는 바닥에 나뒹굴었지만 내 손에는 피 묻은 단도가 쥐어 있었다. 펭기는 겨드랑이를 감싸 쥐며 뒷걸음질 쳤다. 내 놈들이! 그는 다시 참마도를 잡으려 했지만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내 단도에는 아까 죽은 동료의 무기에서 묻힌 맹독이 발려 있었다. 독은 심장과 가까운 혈관을 타고 순식간에 퍼졌다. 펭기의 얼굴이 검게 물들기 시작했다. 얘가 이런 조물애기들에게. 펭기는 무릎을 꿇었다. 천하의 고수도 독과 급소 앞에서는 무력한 인간일 뿐이었다. 나는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고통 때문에 시야가 흐려졌지만 쾌감이 고통을 덮었다. 정파의 고수, 정의, 호신강기. 결국 살아남은 자가 강한 것이다. 단훈이 어느새 다가와 펭기의 뒤에 섰다. 펭기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들었다. 펭가이, 복수가 너희를. 슥. 단훈의 검이 펭기의 목을 그었다. 확인 사살. 펭기는 컥컥거리는 소리를 내며 거대한 몸을 땅에 뉘었다. 하북 펭가의 원로가 이름 없는 마교의 훈련생들에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것이다. 우리는 쓰러져 있는 팽무에게 다가갔다. 그는 숙부의 죽음을 보고 넋이 나가 있었다. 살려줘. 제발. 팽무는 바닥을 기며 애원했다. 나는 무표정한 얼굴로 다가가 흑철 단도를 그의 심장에 꽂아 넣었다. 자비는 없었다. 협곡에는 정적이 흘렀다. 살아남은 것은 나와 단훈, 그리고 기절해 있는 백호뿐이었다. 나머지 7명의 동료는 모두 싸늘한 시체가 되었다. 끝났어. 단훈이 피 묻은 얼굴로 중얼거렸다. 우리는 시체들을 뒤로 하고 문제의 붉은 함으로 다가갔다. 폭발에도 불구하고 함은 멀쩡했다. 흑단으로 만들어진 상자에는 기이한 부적이 붙어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함을 집어들었다. 그 순간 함에서 차가우면서도 소름 끼치는 기운이 흘러나와 내 팔을 타고 심장까지 파고들었다. 마치 함 속에 살아있는 무언가가 나를 부르는 것 같았다. 이것은 평범한 물건이 아니다. 하지만 열어볼 수는 없었다. 임무는 운반이었다. 내용을 아는 것은 죽음을 의미할 수도 있다. 우리는 부상당한 백호를 짐짝처럼 끌고 함을 챙겨 협곡을 빠져나왔다. 돌아가는 길은 올 때보다
더 험난했다. 부상과 피로, 그리고 언제 추격대가 붙을지 모른다는 공포. 사흘 후, 우리는 거지꼴이 되어 흑영대 훈련소로 돌아왔다. 연병장에는 흑산 교두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10명이 나가서 3명만이, 그것도 반병신이 되어 돌아온 우리를 보며 이상한 표정을 지었다. 그 표정의 의미는 아마 살아돌아 온 게 신기한 표정 같았다. 하지만 내가 건넨 붉은 함을 보자 그의 눈이 탐욕으로 번들거렸다. 훌륭하다. 크흐흐. 아주 좋다. 흑사는 죽은 7명에 대해서는 묻지도 않았다. 그는 함을 받아들고는 우리에게 손짓했다. 가서 쉬어라. 그리고 치료해라. 이제 너희는 훈련생이 아니다. 흑영대의 정식 살수다. 나는 욱신거리는 갈비뼈를 부여잡고 막사로 향했다. 막사 안은 텅 비어 있었다. 시끄럽게 떠들던 동료들의 목소리는 이제 없다. 남은 것은 나와 단운, 그리고 신음하는 백호뿐. 밤이 깊었다. 나는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았다. 살아남았고 펜가의 고수를 죽였다. 임무를 완수했다. 하지만 가슴 한 구석이 텅 빈 것 같았다. 나는 품속에서 펭기의 옷자락에서 몰래 뜯어낸 음표 한 장을 만지작거렸다. 그리고 내 손을 보았다. 굳은 살과 흉터, 그리고 지워지지 않는 피 냄새. 이 손은 이제 더 이상 깨끗해질 수 없다. 나는 오늘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위선적인 정의보다는 솔직한 악이 낫다. 나는 눈을 감았다. 어둠 속에서 나는 웃고 있었다. 그것은 예전에 고아가 짓던 비굴한 웃음이 아니었다. 피를 맛본 늑대의 마도를 걷는 차의 서늘한 미소였다. 제3막 흥랑의 시작.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흑영대의 교두실. 창문 틈으로 새어 들어온 달빛조차 감히 범접하지 못할 만큼 방 안은 눅눅하고 비릿한 욕망의 공기로 가득 차 있었다. 교두 흑사는 떨리는 손으로 탁자 위에 놓인 붉은 함을 어루만졌다. 펜가 놈들이 그토록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물건이자 독고행 일행이 목숨을 걸고 가져온 전리품이었다. 흑산의 거친 손가락이 함의 표면에 새겨진 기이한 부적을 훑었다. 차갑다. 마치 얼음장 속에 손을 집어넣은 듯한 한기가 손끝을 타고 심장까지 파고들었다. 하지만 그 한기는 공포가 아닌 전율과 쾌감이었다. 흑사는 꿀꺽 마른 침을 삼키며 조심스럽게 함의 뚜껑을 아주 조금 열었다. 기익, 오래된 나무가 비명을 지르는 듯한 소리와 함께 함의 틈새로 검붉은 광채가 뿜어져 나왔다. 그것은 단순한 빛이 아니었다. 응축된 피의 냄새, 그리고 귓가에 속삭이는 듯한 수천 명의 원혼 서린 비명. 흑산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격렬하게 흔들렸다. 이것은 마교의 본산인 천마신교에서도 전설로만 내려오던 흑혈마존의 유물, 혈마심의 조각이었다. 이 작은 조각 하나에 담긴 내공만 해도 일개 고수가 평생을 쌓아도 얻지 못할 힘이 잠들어 있었다. 흑산의 입꼬리가 기괴하게 비틀려 올라갔다. 이것을 상부에 바친다면 그는 흑살대 조장 자리로 복귀하는 것은 물론 더 높은 지위를 약속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만약 내가 이것을 취한다면? 흑산의 눈빛이 탐욕으로 번들거렸다. 상부에 받쳐서 얻을 찌꺼기 같은 포상 따위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절대적인 힘이 바로 눈앞에 있었다. 이것만 있다면 다시는 임무 실패로 좌천당해 이런 구정물 같은 훈련소에서 애송이들이나 가르치는 신세로 전락하지 않을 것이다. 아니, 어쩌면 흑살대주 그 이상의 자리를 넘볼 수도 있다. 흑사는 함을 닫으려는 이성을 억누르며 틈새로 흘러나오는 붉은 기운의 얼굴을 가까이 댔다. 달콤했다. 피비린내 속에 숨겨진 힘의 향기는 지독하게 달콤했다. 그는 함을 다시 닫았다. 하지만 방금 전까지 그의 눈을 가득 채웠던 탐욕의 잔재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어둠 속에서 홀로 중얼거렸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이 힘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아는 자는 모두 죽어야 한다. 이미 죽은 팽가의 놈들도, 그리고 이것을 가져온 놈들도. 그 시각 훈련소의 치료실 석실한 독고행은 차가운 돌바닥 위에 부러진 짐승처럼 웅크리고 있었다. 하북 팽가와의 혈전에서 입은 상처는 깊었다. 갈비뼈는 으스러졌고 전신에 퍼진 타박상과 자상은 골마 터져 악취를 풍겼다. 하지만 독고행을 괴롭히는 것은 육체의 고통이 아니었다. 그것은 뼛속 깊이 새겨진 자신의 무력함에 대한 혐오였다. 팽기라는 늙은 괴물 앞에서 느꼈던 압도적인 공포, 그의 발밑에서 허망하게 부서졌던 자신의 모든 노력, 살아남은 것이 기적이 아니었다. 그것은 굴욕이었다. 독고행은 으스러진 갈비뼈를 부여잡고 억지로 몸을 일으켰다. 신음조차 내지 않았다. 고통은 그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유일한 감각이었고 나약함을 잊지 않게 해주는 채찍질이었다. 그때 석실의 무거운 철문이 열리며 빛과 함께 흑산이 들어왔다. 역광을 받아 거대해 보이는 흑산의 그림자가 독고행을 덮쳤다. 독고행은 본능적으로 흑철 단도를 쥔 손에 힘을 주었지만 이내 힘을 풀었다. 흑산은 독고행의 살기를 감지하고도 짐짓 모른 체하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내 놈의 눈빛은 여전하구나. 죽음의 문턱을 밟고 돌아온 놈치고는 너무 팔팔해서 탈이야. 흑산은 품에서 작은 호리병 하나를 꺼내 독고행의 발치에 던졌다. 호리병이 돌바닥을 구르는 소리가 적막한 석실을 울렸다. 이게 뭡니까? 독고행의 목소리는 갈라져 쇳소리가 났다. 흑산이 뒷짐을 진 채 거만하게 내려다보며 말했다. 보상이다. 내 놈들이 가져온 붉은함. 그 덕분에 내 기분이 아주 좋거든. 그건 하급 흑혈단이다. 일반적인 영약과는 다르지. 마교의 비법으로 정제된 순수한 마기를 응축한 물건이다. 그 한 알에 15년, 범죄가 15년 동안 뼈를 깎으며 쌓아야 할 내공이 들어있다. 15년의 내공. 독고행의 눈이 호리병에 고정되었다. 단순한 치료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힘이었다. 그가 그토록 갈망하고 팽기 앞에서 그토록 처절하게 부족함을 느꼈던 바로 그 힘이었다. 하지만 독고행은 의심을 거두지 않았다. 흑영대에서 공짜는 없다. 모든 호의에는 대가가 따르며 때로는 그 대가가 목숨보다 무거울 수 있었다. 왜 저에게 이런 귀한 것을 주십니까? 백호나 단운도 살아 돌아왔습니다. 흑사는 독고행의 질문이 마음에 든다는 듯 낄낄거렸다. 백호 녀석은 힘만 센 멍청이고 단우는 너무 생각이 많아. 하지만 너는 다르다. 너에게는 굶주림이 있어. 아무리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 세상을 다 집어삼키고도 남을 아기 같은 굶주림 말이다. 흑사는 몸을 돌려 밖으로 나가며 나지막이 덧붙였다. 먹고 죽든지 아니면 괴물이 되어 살아남든지 선택은 내 몫이다. 하지만 명심해라. 그 약은 맹독과도 같다. 내 놈의 그릇이 작다면 내공을 얻기는커녕 혈관이 터져 죽게 될 것이다. 철문이 닫히고 다시 어둠이 찾아왔다. 독고행은 망설이지 않고 호리병을 집어들었다. 마개를 열자 코를 찌르는 독한 향이 뿜어져 나왔다. 역겨우면서도 본능을 자극하는 향기. 독고행은 흑혈단을 입안에 털어 넣었다. 꿀꺽. 목구멍을 넘어간 흑혈단은 뱃속에 닿자마자 불덩이로 변했다. 독고행은 비명을 삼키며 바닥을 굴렀다. 내장이 타들어가는 듯한 고통이 시작되었다. 단순한 열기가 아니었다. 마치 수천 마리의 불개미가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며 살점을 뜯어먹는 듯한 끔찍한 격통이었다. 전신의 혈관이 지렁이처럼 꿈틀거리며 튀어나왔다. 피부가 벌개지다 못해 검게 죽어갔고 입과 코에서는 검은 피가 쏟아져 나왔다. 이것은 약이 아니다. 독이다. 몸 안의 기운이 폭주하며 독고행의 의식을 끊으려 했다. 이대로 고통이 멈추기를 바라는 달콤한 유혹이 독고행의 정신을 잠식하려 했다. 하지만 그는
필사적으로 이성을 부여잡았다. 이것은 기회다. 놓치지 않겠다. 죽음 따위는 독고행에 강해지기 위한 욕구를 꺾지 못했다. 그는 폭주하는 마귀를 억지로 잡아채 단전으로 끌어내렸다. 마치 날뛰는 야생마의 고삐를 맨손으로 잡아 끄는 듯한 형국이었다.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단전을 강타했지만 독고행은 멈추지 않았다. 그의 내면 깊은 곳에 잠재되어 있던 지독한 야심이, 그 끈질긴 생존 본능이 마귀를 제압하기 시작했다. 타들어가던 고통이 서서히 뜨거운 기운으로 바뀌었다. 혈관을 찢을듯 날뛰던 기운들이 독고행의 의지에 굴복하여 순한 양처럼 경맥을 타고 흐르기 시작했다. 한 바퀴, 두 바퀴, 주천이 반복될수록 독고행에 앙상했던 몸에서 검은 김이 피어올랐다. 몸속의 작은 혈맥들이 꿈틀거렸다. 그 빈자리를 15년의 막강한 내공이 채웠다. 뼈가 단단해지고 근육이 팽팽하게 조여졌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독고행이 다시 눈을 떴을 때 그의 눈동자는 이전보다 더욱 깊고 어두운 심연을 담고 있었다. 후, 입에서 길게 뿜어져 나온 숨결이 허공을 때렸다. 몸이 가벼웠다. 부러졌던 갈비뼈는 이미 붙어 있었고 전신에 넘치는 힘이 예전과는 다르게 느껴졌다. 독고행은 주먹을 쥐었다 펴보았다. 공기가 손 안에서 터지는 듯한 파열음이 작게 들렸다. 이것이 흑혈단의 힘.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허공을 향해 주먹을 내질렀다. 밭. 단순한 지르기였지만 그 속도는 눈으로 쫓을 수 없을 만큼 빨랐다. 흑영마공이 내공이라는 날개를 달고 진화한 것이다. 이제 펭기 같은 놈을 다시 만난다면 도망치지 않고 그 목을 벨 수 있을 것 같았다. 며칠 후 흑영대 연병장. 부상을 회복한 생존자 3명이 다시 모였다. 백호는 가슴에 붕대를 칭칭 감은 채 거대한 도끼를 들고 서 있었고 단우는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검을 손질하고 있었다. 분위기는 이전과 달랐다. 팽가 습격 임무 전까지만 해도 독고행을 무시하고 깔보던 백호의 눈빛에서 경멸이 사라져 있었다. 대신 그 자리에는 경계심과 묘한 인정이 자리 잡고 있었다. 백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독고행, 내 놈, 기운이 달라졌군. 교두가 준 약을 먹었나? 독고행은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백호는 쳇 하고 혀를 찼지만 더 이상 시비를 걸지는 않았다. 그는 펭기와의 싸움에서 독고행이 보여준 그 미친 듯한 생존 본능과 마지막 순간 펭기의 겨드랑이를 찌르던 그 과감함을 잊을 수 없었다. 자신은 힘으로 덤비다 일격에 나가 떨어졌지만 독고행은 기어코 그 거물의 목숨을 끊어냈다. 무인으로서의 자존심은 상했지만 살수로서의 실력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대련이다. 백호가 도끼를 고쳐주며 말했다. 몸도 풀렸으니 내 놈의 그 바뀐 기운이 얼마나 대단한지 확인해 봐야겠다. 독고행은 말없이 흑철 단도를 뽑아 들었다.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자신 역시 흑혈단으로 얻은 힘을 시험해 보고 싶었다. 시작. 단운의 짧은 외침과 함께 백호가 땅을 박차고 달려들었다. 이전보다 더욱 묵직해진 도끼질이었다. 바위도 가를 듯한 기세로 도끼날이 독고행의 머리 위로 떨어졌다. 하지만 독고행의 눈에는 그 움직임이 너무나 선명하게 보였다. 느리다. 예전 같으면 필사적으로 몸을 날려 피해야 했을 공격이 지금은 마치 물속에서 움직이는 것처럼 완만하게 느껴졌다. 독고행은 발을 살짝 비틀었다. 슥. 종이 한 장 차이로 도끼날이 그의 옷자락을 스치고 지나갔다. 백호의 눈이 커졌다. 분명히 맞았다고 생각했는데 독고행은 이미 그의 사각지대로 파고들고 있었다. 독고행은 단도를 역수로 쥐고 백호의 옆구리에 멈춰 세웠다. 서늘한 칼날이 붕대 위를 꾹 눌렀다. 끝났어. 독고행의 건조한 목소리에 백호는 도끼를 쥔 손을 떨었다. 힘의 차이가 아니었다. 이것은 속도와 판단력,
그리고 길을 운용하는 차원이 달랐다. 백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도끼를 내렸다. 괴물 같은 새끼. 독을 먹고 죽기는커녕 더 강해져서 돌아오다니. 그의 욕설에는 패배감보다는 강한 동료를 둔 것에 대한 안도감이 섞여 있었다. 대련을 지켜보던 단운이 다가왔다. 그는 독고행의 눈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너무 서두르지 마, 독고행. 어둠을 너무 빨리 삼키면 결국 그 어둠이 너를 잡아먹게 될 거야. 단운의 말은 묘했다. 그는 언제나처럼 알 수 없는 소리를 했지만 독고행은 그 속에 뼈가 있음을 느꼈다. 상관없어. 독고행은 단도를 집어넣으며 대답했다. 잡아먹히기 전에 내가 먼저 씹어 삼키면 그만이다. 단우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붉은 함. 내가 가져온 그 함. 교두가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숨긴 것 같더군. 독고행이 멈칫했다. 그게 무슨 소리지? 단우는 어깨를 으쓱해 보였다. 말 그대로야. 보통 그런 물건은 즉시 호송대가 와서 가져가야 해.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록 훈련소에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어. 흑산교두의 방에서 밤마다 붉은 빛이 새어나온다는 소문도 있고. 독고행은 미간을 찌푸렸다. 흑산이 탐욕을 부리고 있다. 그것은 곧 흑영대 전체에 피바람이 불어닥칠 징조였다. 비밀을 아는 자들은 입막음을 당할 수도 있다. 우리도 안전하지 않다는 뜻이군. 그래. 단운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우리는 펜가와의 싸움에서 살아남았지만 이제는 내부의 적과도 싸워야 할지도 모른다. 강해져야 해. 독고행. 지금보다 훨씬 더. 교두가 우리를 사냥감으로 여기기 전에 우리가 먼저 사냥꾼이 되어야 한다. 독고행은 주먹을 꽉 쥐었다. 산 넘어 산이라더니 지옥을 벗어나니 더 깊은 지옥이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피가 끓어올랐다. 그는 흑혈단의 힘이 혈관을 타고 흐는 것을 느끼며 다가올 위협을 향해 조용히 살기를 갈았다. 살아남는 것, 그것만이 유일한 진리였고 독고행은 그 진리를 증명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독고행이 흑혈단의 힘을 흡수하고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이었다. 흑영대 훈련소에 시체 냄새보다 독한 음습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다. 낙풍엽 전투가 끝난 직후 펜가 행렬의 행적을 지우라는 임무를 받고 현장으로 파견되었던 사조가 전원 전멸했다는 소식이었다. 사조는 흑영대 내에서도 잔혹하기로 유명한 정예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들이 전멸한 이유는 펜가 측에서 사전에 예상하지 못한 후발대가 현장을 목격하여 급습했고 사조는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대로 뼈도 못 추렸다는 것이었다. 흑산 교두는 경노했다. 그의 분노는 훈련소 전체를 뒤흔들었다. 하지만 흑산이 진정으로 두려워한 것은 펜가의 보복이 아니었다. 상부의 붉은 함을 보고하지 않고 사사로이 숨긴 상황에서 펜가 후발대가 마교의 개입을 확신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었다. 이제 마교 본사는 펜가와의 대립을 피할 수 없게 되었고 흑산은 자신의 실책으로 인해 상부의 노여움을 살까 두려움에 떨었다. 그는 이 모든 실책을 덮을 만한 실적이 필요했고 그러기 위해선 새로운 인원이 필요했다. 곧 훈련소에 조장 선발을 위한 대련이 열렸다. 생존자였던 3명, 독고행과 단운, 백호가 연병장에 섰다. 흑산은 냉정한 표정으로 독고행을 응시했다. 독고행 내 놈의 몸에 넘치는 기운을 보니 내 그릇이 꽤 크긴 큰 모양이다. 흑산은 단숨에 백호에게 시선을 돌렸다. 백호, 내 놈은 덩치만 컸지. 펜가 임무에서 보여준 실력은 짐승만도 못했다. 하지만 힘은 쓸모가 있으니 이 싸움에서 승리하면 조장의 자리를 주마. 백호는 펭기에게 당했던 수모를 되갚을 기회라 생각하고 도끼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흑산은 조장의 자리를 미끼로 누가 진정 이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최강자인지 확인하려 했다. 백호는 광기 어린 포유와 함께 독고행에게 달려들었다.
이번에는 단순한 힘이 아니었다. 흑혈단으로 단련된 독고행의 내공에 자극받았는지 백호 역시 한 단계 성장해 있었다. 도끼는 묵직했지만 그 궤적에는 이전보다 정교한 살기가 실려 있었다. 하지만 독고행에게는 통하지 않았다. 흑혈단으로 얻은 내공은 독고행의 흑영신법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렸다. 백호의 도끼가 닿기 직전 독고행의 몸은 마치 찰나의 그림자처럼 사라졌다. 흑영신법 이식의 극이었다. 기를 실어 움직이는 신법은 그의 몸을 예측 불가능한 경로로 튕겨내었다. 백호가 헛손질을 할 때마다 독고행의 흑철 단도는 백호의 급소를 스쳤다. 실제로 찌르거나 하진 않았지만 실전이었다면 이미 몇 번의 요혈과 급소를 그어댄 것이다. 백호는 땀을 흘리며 필사적으로 방어했지만 독고행의 움직임은 너무나 빠르고 정확했다. 순간 독고행은 흑영신법으로 백호의 등 뒤에 완벽히 착지했고 그의 목의 단도를 멈췄다. 끝났다. 백호는 이를 악물었지만 대항할 수 없음을 알았다. 그는 도끼를 놓지 않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숙였다. 이놈, 정말 괴물이군. 흑사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역시 독고행이다. 내 놈은 이제 흑영대의 새로운 조장이다. 흑사는 잠시 독고행을 응시하더니 그의 눈빛에서 익은 야성적인 광기에 감탄하며 새로운 벼로를 선사했다. 내 놈의 무공과 집요함은 늑대와 같다. 오늘부터 내 이름은 흑랑이다. 독고행은 무덤덤하게 그 벼로를 받아들였다. 늑대,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오직 생존만을 위해 사냥하는 야수. 그는 그 이름이 마음에 들었다. 곧바로 신규 사조, 일명 흑랑조가 편성되었다. 조장은 독고행 흑랑, 부조장 자리에는 백호가 강제 임명되었다. 백호는 불만을 터뜨렸지만 흑산의 서늘한 명령에 결국 고개를 숙였다. 단우는 당연히 흑랑조의 일원이 되었다. 여기에 훈련소에서 비교적 실력이 괜찮은 자들로 몇 명이 더 추가되었다. 너희 흑랑조의 임무는 간단하다. 우리 마교의 행적을 지우는 것이다. 단 하나의 흔적도 남기지 마라. 흑랑조가 받은 임무는 주로 마교와 정파의 경계 지역에서 활동하는 하급 조직들의 말살이었다. 첫 번째 임무, 철산파 척살. 이들은 소규모 문파였지만 정파의 끈아풀 역할을 하며 마교의 정보를 빼돌리던 조직이었다. 독고행은 임무를 받은 즉시 단운과 백호를 불러 모았다. 백호, 내 임은 정면 돌파에 유용하다. 철산파, 대문과 전방 경계를 내가 맡아라. 하지만 놈들에게 시간을 주지 마라. 단운, 너는 침투와 내부 요인 제거를 맡아. 나는 가장 민첩하게 움직여 흔적을 지운다. 백호는 독고행의 지시에 토를 달지 않았다. 그의 지시는 빠르고 효율적이었다. 철산파 임무는 독고행의 계획대로 단 한 시즌 만에 끝났다. 백호의 도끼는 정문을 박살냈고 단운의 단검은 깊숙한 곳의 인물들을 말살했다. 독고행은 그들의 시체를 정리하고 피 묻은 증거들을 완벽하게 소각했다. 그의 흑영신법은 가장 효율적인 사륙과 가장 완벽한 흔적 제거를 동시에 수행했다. 이어진 두 번째 임무는 양가장 습격. 겉으로는 부유한 장원이었지만 마교의 자금을 몰래 횡령하던 내부의 배신자를 처리하는 일이었다. 이 임무에서 독고행은 처음으로 강호의 번화가를 맛보았다. 양가장은 화려한 도시 외곽에 위치해 있었고 독고행은 밤중에 번화가를 가로질러 침투했다. 높은 담벼락 너머로 들려오는 기루의 노랫소리, 왁자지껄한 술집의 소음, 화려한 비단 옷을 입은 사람들의 모습, 이전에 겪었던 하남성의 잿더미와는 너무나 다른 세상이었다. 독고행은 이 위선적인 번화가를 경멸했지만 한편으로는 그 모든 화려함의 근원이 결국 힘에서 나온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칼끝은 더욱 날카로워졌다. 그는 양가장 주인과 그 가족 모두를 몰살하고
증거물인 장부를 회수했다. 세 번째 임무는 산채소탕이었다. 산채는 정파의 하수인이 되어 마교의 운송로를 방해하던 산적대의 소굴이었다. 이 임무는 백호의 힘이 가장 빛을 발했다. 백호는 도끼를 휘두르며 산적들을 도륙했고 그의 뒤에서 독고행과 단운이 잔당들을 처리했다. 독고행은 전투 내내 백호의 도끼 궤적을 관찰했다. 단순히 힘이 센 짐승이라 여겼던 백호의 무공에 극한의 생존이 빚어낸 단순하고 치명적인 기술이 숨어 있음을 발견했다. 그는 백호의 장점을 인정하고 이를 자신의 살인 기술에 접목하는 방법을 연구했다. 독고행의 지휘 아래 흥낭조는 임무마다 완벽한 성공을 거두고 돌아왔다. 흑영마공과 신법은 날로 발전했고 조원 간의 호흡은 완벽해졌다. 단순히 강한 것이 아니라 빠르고 효율적이며 흔적을 남기지 않는 흥낭조였다. 흥낭조가 연속으로 임무를 완수한 후 흑영대 훈련소 내부와 마교의 조직 사이에서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흥낭조는 죽지 않고 돌아오는 귀신이라고. 독고행은 이제 흑영대 훈련소의 가장 밑바닥 고아 출신이 아니었다. 그는 힘과 실적으로 자신의 자리를 만들었고 그의 벼로 흥낭은 공포와 경계의 상징이 되었다. 단우는 그의 옆에서 여전히 그림자처럼 조용히 움직였고 백호는 이제 독고행에게서 벗어날 수 없음을 인정하며 묵묵히 도끼를 갈았다. 독고행의 야망은 훈련소의 좁은 막사를 넘어 저 광활하고 위선적인 강호를 향해 검은 발톱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 성공의 이면에는 흑산 교두의 야심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지고 있었다. 교두는 흥낭조의 실적을 바탕으로 자신의 입지를 다지려 했고 독고행은 그 사실을 모를 리 없었다. 곧 더 크고 위험한 임무가 흥낭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잔당 처리가 아닌 마교 내부의 권력 암투가 걸린 임무였다. 흥낭조의 실적이 마교 상부에 보고될수록 흑산 교두는 더욱 대담해졌다. 그는 흥낭조의 성공을 방패막이 삼아 자신의 야심을 감추려 했고 곧바로 위험천만한 임무를 하달했다. 정파와는 거리를 두고 중립적인 입장을 고수하지만 무림에서 폭발성 병기로 악명이 높은 병령문의 본거지를 습격하여 그들의 비밀 병기인 병령뢰를 탈취하는 임무였다. 병령문은 정파나 마교 그 어느 쪽에도 기울지 않았기에 그들의 무기 탈취는 강호의 긴장도를 최고로 끌어올릴 사건이었다. 병령뢰는 마교조차 재현하지 못한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무기였다. 병령문은 험준한 산악 지형에 본거지를 두고 있었고 그곳을 지키는 문도들은 함정과 길의 설치에 능했다. 이것은 정면 돌파가 아닌 정교한 침투와 기습을 요구하는 임무였기에 독고행의 흥낭조가 선택된 것이다. 병령문은 실익을 위해 움직이는 중립 문파이나 우리의 침투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놈들은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저항할 것이다. 독고행, 너는 반드시 병령뢰를 가져와야 한다. 어떤 대가를 치르든. 흑산 교두의 눈은 탐욕과 불안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이 임무의 성공을 통해 상부에게 자신의 능력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야 했다. 흥낭조는 병령문으로 향하는 험한 산길을 올랐다. 독고행은 선두에서 흑영신법을 이용하여 문도들이 설치한 미세한 함정의 흔적을 찾아냈다. 단우는 그의 뒤를 따르며 병령문의 화약 냄새와 기운을 감지해 위치를 특정했다. 백호와 나머지 조원 한 명은 묵묵히 독고행의 명령을 따랐다. 깊은 밤, 흥낭조는 병령문 본체 뒤편, 병령뢰 제조실로 향하는 비밀 통로를 찾아냈다. 침투는 순조로웠다. 독고행과 단운이 침투조, 백호와 조원이 외부 경계를 맡았다. 지하 제조실은 습하고 축축했다. 공간에는 수많은 화약통과 함께 병령문의 핵심 병기인 병령뢰가 튼튼한 목함에 담겨 쌓여 있었다. 독고행은 지체 없이 목함 몇 개를 챙겨 등에 짊어졌다. 임무는 끝났다.
하지만 병력문의 문주 광래자는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독고행이 탈출 경로를 확인하는 찰나 머리 위에서 무언가가 굴러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독고행은 즉시 몸을 튕겨내며 단운에게 외쳤다. 함정이다. 피해. 단운은 피하려 했지만 굴러떨어진 것은 병력문의 특수 그물 함정이었다. 그물은 순식간에 펼쳐져 단운의 온몸을 얽어매며 움직임을 봉쇄했다. 콰드득. 단운이 그물에 묶여 당황할 때 지하 통로의 사방에서 문도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의 손에는 붉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병력탄들이 쥐어져 있었다. 이때 백호의 거친 포효가 통로 밖에서 들려왔다. 야, 이 새끼들아! 감히 우리 흥랑조를 건드려! 백호는 이미 온몸에 피를 뒤집어 쓴 채 통로 입구를 막고 있던 문도들을 쳐냈다. 그리고 입구에 들어섰다 하지만 백호의 뒤에서 문주 광래자가 직접 나타났다. 광래자는 비웃으며 손에 든 병력탄에 불을 붙였다. 마교의 쥐새끼들. 여기서 모두 불태워주마. 병력탄이 백호와 독고행을 향해 날아들었다. 백호는 피할 수 없었다. 너무나 가까운 곳에서 순식간에 벌어진 뒤에는 독고행과 단운이 있었고 피한다면 독고행과 단운이 폭발에 휘말려 죽을 터였다. 백호는 자신의 도끼에 모든 내공을 쏟아부어 날아오는 병력탄을 향해 내던졌다. 도끼와 병력탄이 공중에서 충돌하며 엄청난 굉음을 냈다. 병력탄은 폭발했지만 도끼가 위력을 감소시킨 덕분에 충격파는 줄어들었다. 하지만 백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거구를 독고행 위로 던져 폭발의 충격과 파편을 막았다. 지하 석실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굉음 속에서 백호의 등과 옆구리가 파편에 사정없이 찢어발겨졌다. 백호의 몸에서 피가 분수처럼 터져나왔다. 그는 비명과 함께 바닥에 쓰러졌고 피를 쏟아내며 힘겹게 독고행을 향해 중얼거렸다. 내 놈에게 빚은 없다. 백호는 그대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그는 독고행에게 빚을 갚았다는 나름의 행동은 동료를 위한 희생이었다. 독고행은 그 광경을 보고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분노에 압도되는 대신 냉철한 판단을 내렸다. 이성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추격조를 막고 탈출하는 것이었다. 그는 품속에 있던 병력뇌 하나를 꺼내 문도들이 쏟아져 들어오는 통로 입구에 던졌다. 쾅! 두 번째 폭발이 터지며 통로 입구는 돌과 하약으로 뒤덮여 완벽하게 막혀버렸다. 독고행은 쓰러진 백호와 단운에게 다가갔다. 단운은 그물에서 벗어나려 몸부림치고 있었고 백호는 피투성이가 되어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독고행은 단도로 단운의 몸을 얽은 그물을 순식간에 끊어냈다. 단운은 독고행에게 고마움을 표할 겨를도 없이 주변을 살폈다. 잠깐. 독고행 저기. 단운은 피 묻은 손가락으로 병력뇌 제조실 구석의 흙벽을 가리켰다. 그곳에는 병력뇌의 제조 비법이 기록된 듯한 낡은 양피지가 흙 속에 반쯤 묻혀 있었다. 독고행은 백호의 중상과 막혀버린 통로에 신경을 쓰고 있어 단운의 행동을 보지 못했다. 단운은 그 찰나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주변의 파편을 이용해 재빨리 양피지를 뜯어내 자신의 옷 속에 깊이 숨겼다. 이것은 단순한 비급이 아니었다. 그 상황에서 독고행은 그 광경을 보지 못했다. 그의 눈은 오직 생존에만 집중되어 있었다. 독고행은 단운에게 백호를 부축하라고 명령했다. 남은 조원들이 백호의 거구를 같이 부축했고 단운도 탈출을 도왔다. 병력 내가 든 목함은 단운에게 맡기고 독고행은 가장 뒤에 남아서서 흑철 단도를 쥐었다. 막힌 통로를 뚫고 쏟아져 나올 병력문 문도들을 상대하는 것이 그의 역할이었다. 독고행은 흑역마공을 극한으로 끌어올렸다. 쏟아져 나오는 추격조들은 광래자의 명령에 따라 미친 듯이 달려들었다. 하지만 독고행의 신법은
이미 그들의 수준을 넘어섰다. 그는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추격조의 급소를 정확하게 찔렀다. 피와 살점이 튀는 격렬한 전투. 독고행은 무자비했고 냉혹했다. 그는 한 명의 문도라도 놓치지 않겠다는 듯 철저하게 놈들의 목숨을 끊으며 도주 흔적까지 지원에는 완벽함을 보여줬다. 모든 추격조를 처리하고 독고행은 피투성이가 된 채 산길을 내려왔다. 남은 조원들이 부축한 백호는 의식을 되찾았지만 상태는 심각했다. 백호의 희생과 독고행의 냉정한 판단 덕분에 흥랑조는 임무를 완수하고 돌아올 수 있었다. 며칠 후 흑영대 훈련소의 치료실. 독고행은 온몸의 상처가 아물지 않은 채 백호가 누워있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백호는 여전히 깊은 혼수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단운이 조용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독고행, 너에게 백호가 빚이 없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지. 단운은 천장을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팽가 원로에게 당한 백호를 버리지 않고 살려온 그 순간부터 그는 내게 빚진 것이다. 백호는 그걸 알고 내게서 벗어나려 했지만 결국 오늘 더 큰 빚을 졌다. 독고행은 단운의 말에 침묵했다. 백호의 희생은 독고행의 냉혹한 마도에 동료애라는 독고행의 가슴에 무언가 파문이 일었다. 마교의 길을 선택한 자에게 감정의 빚이란 가장 치명적인 독이었다. 그때 백호가 희미하게 신음하며 눈을 떴다. 그는 고통 때문에 제대로 말을 잇지 못했다. 백호는 독고행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예전의 적개심 대신 복잡하고 미묘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백호는 힘겹게 입을 열어 중얼거렸다. 또 이 새끼가 살렸네. 그것은 자신이 독고행에게 빚을 졌다는 혹은 자신의 생존이 영원히 독고행과 엮이게 되었다는 운명적 구속에 대한 씁쓸한 체념이었다. 독고행은 백호의 말을 들으며 이놈 안 죽었네 살아있어 라고 말하며 뒤돌아 나갔다. 독고행의 입가에 의미 모를 미소가 퍼졌다. 병력문 습격 임무는 성공이었다. 독고행은 무사히 돌아왔고 병력 외의 실물을 흑산에게 바쳤다. 하지만 독고행의 손에 남은 것은 백호의 피와 단운의 비밀이었다. 그는 힘을 얻었지만 그 힘은 끊임없이 주변의 모든 것을 대가로 요구했다. 병력문의 엄청난 파괴력은 흑산의 탐욕을 극도로 자극했고 흑산은 마침내 붉은 함의 비밀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자신의 야심을 위해 사용하려는 결단을 내리게 되었다. 병력문 습격으로 강호는 마교의 부활에 경악했고 정파무림은 긴장하기 시작했다. 세상은 독고행이 걷는 마도의 길에 반응하고 있었다. 흑영대라는 작은 세장 속에서 벗어나지 못했지만 그의 야심은 이미 하늘을 덮을 만큼 거대해져 있었다. 백호의 희생은 독고행에게 동료라는 짐을 지웠고 단운이 은닉한 병력의 제조법은 언젠가 사용할 새로운 무기이자 자신의 목을 조여올 치명적인 올가미가 될 것이다. 이제 독고행은 더 이상 단순한 마교의 인형이 아니었다. 그는 붉은 피와 고통 위에서 탄생한 흥랑이었다. 세상을 향한 그의 발자국은 피를 묻힌 채 자신을 위한 날갯짓을 시작하고 있었다. 빨리 구독하세요.